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하노이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풀고 싶지만 북한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3차 북미 회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또 어떤 재미가 좀 있을지 많은 걸 좀 살펴보실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현지 분위기 좀 저희들이 이제 취재기자 파견해서 매일 좀 듣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합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싱가포르가 이걸로 해가지고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미장원에 가서 여기 김정은 스타일로 하면 할인해주는 이런 행사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 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 장소 싱가포르를 한다고 나서 시작도 계속 연일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6천억 원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 한 이틀 동안만 2천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관광 수입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아마 이제 하노이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가 하노이로 낙점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하노이도 대단히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달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노이도 어쨌든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인지 홍보를 하고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앞서서 그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위치, 호텔들 위치를 이런 화면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머물 것이고 회담은 어디에서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일정들은 구체적으로 좀 언제쯤 나올까요? 사실 작년 싱가포르 회담 경우를 보면 한 6일 전쯤에는 이제 회담 장소가 이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무 회담도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한 편이고 그리고 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까지도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는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창선 부장이 어디를 둘러보느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2, 3일 안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장소를 정해줘야지 이제 취재진들도 그렇고 실무진들도 그렇고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2, 3일 안에는 최종적인 숙소 및 회의의 장소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좀 관심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평양에서 출발을 한다면 언제쯤 이제 도착을 할 건가. 근데 도착할 때 과연 뭘 이용할 건가. 그 부분이 이제 언제 도착 시점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참미로가 아니라 최근에는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대를 관통해서 광저우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 북쪽에 있는 역도 둘러봤다는 이야기 있어서 그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00km라 그러죠. 그러니까 6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고 하니까 사실은 이틀 반을 꼬박 기차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80km에서 100km 수준으로 쭉 계속 다니기 시작하면은 동선이 계속 보도가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 김정은 위원장 홍보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에 중국 정상, 북중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북중 정상회담 하기가 용이해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평양을 비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거의 오가는 시간만 닷새를 잡아먹고 이틀 정도 하노이 임나가면 7일 이상을 평양을 비워놓게 되거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때도 그렇게 오래 비우지는 물론 이제 끄트머리에 볼 없이 비우긴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정들이거든요. 그걸 소화할지 모르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정도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과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열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그럼 중국 비행기를 또 빌려 탈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열차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실용적인 면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라면은 저는 오히려 항공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통에 따르면 27일 날 미국과 베트남 정상회담 열리고 북미 회담은 사실 27일에서 28일 이틀 1박 2일 동안 열릴 거라고 했는데 뭐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은 28일 하루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좀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직 뭐 미국 정부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이 아니라 뭐 하루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28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8일 하루만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28일 하루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조만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27일, 28일 1박 2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무언가 좀 더 확대되는 의전 행사도 있고 만찬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두 정상 사이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28일 하루만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형식으로 북미 정상 간의 이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자꾸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 돼야죠. 예, 잘 그렇다면 1박 2일이 아닌 그러니까 이틀간 만나지 않고 하루에 모든 걸 뭐 단독이나 확대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뭔가 좀 정리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대충 보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2박 3일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그 전날 28일 날 한 번 정도 대충 지금 하는 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전날 이제 하노이에 갔으니까 베트남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비슷한 그런 일정들을 했었거든요. 하루가 완전히 이틀 전에 와서 하루를 완전히 비웠었죠. 김정은 위원장도 하루를 비웠었고, 트럼프도 하루를 비웠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27일 날 오후나 28일 날 오전이나 그럼 뭐 28일 날 돌아간다 그럴지라도 시간은 좀 있어서 한 번 이상의 여유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번 이상 하게 된다 그러면 보다 더 협상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진통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에서 뭔가가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협상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지난번처럼 당일날 하루 뭐 단독 확대 오찬 그때 실무 오찬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서명하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추상도 아주 구체적인 합의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횟수가 많아지면 조금 저는 청신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저는 하게 됩니다. 두 정상이 과연 얼마만큼 만날지 그 여부는 아마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있을 이 실무 협상 무죄 관련 그게 얼마나 어느 선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냐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2가지 이상을 그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리스트는 나와 있죠. 협력할 리스트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특히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김혁철 전 대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좀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양에도 직접 들어가서 협상을 할 정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김혁철 전 대사가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고 미국과 실제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권의 특성상 김혁철 전 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면 사실 실무 협상에서 큰 의제가 정리된다기보다는 합의문의 초안 정도를 작성을 하되 단지 많은 내용에 관한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년에도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도 실무 협상이 사실 회담의 새벽까지도 진행이 되었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교환 내용은 실무 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두 정상 간의 직접 만남에서 그것도 구두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미국 쪽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실무 협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겠으나 지금 상태로 본다면 또 이제 두 정상 간의 직접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것 정도는 오를 것이다. 뭐 합의문에 담기려고 초안이 작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벌써 밝힌 게 있었죠.
우리 그 9월 달에 정상회담 때 그리고 10년 때 밝힌 거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못해도 어떤 합의는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핵 물질, 핵 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 사용, 생산, 확산하지 예. 않겠다는 거, 10년사에 밝혔던 것,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사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번에 합의에 이를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미국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는 영변 핵시설이라 그럴지라도 플루토늄 핵시설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라늄 핵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또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잠깐 10월 달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영변 핵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폐기 문제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 비건도 비슷한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변 핵 이외의 핵시설, 그런 우라늄 핵시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거기에 대한 폐기, 적어도 존재와 사찰 폐기 일정이라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가장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그런 시설들에 대한 폐기 조치가 합의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저는 이번에 성공적인 회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크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안보학자라서 늘 비관적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회의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북미 회담도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27일, 28일 이틀 연속할 줄 알았는데 하루만 할 것이다라는 좀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는 이야기를 보면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원론적 얘기에 그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1차 회담 이후에 미국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7월 달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실무적인 협상, 그러니까 추상적인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했는데 사실 8개월간 진행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1차 회담 때의 추상적인 합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가 만났는데, 문제는 그 실무 협상에서 모든 것을 구체화하기는 지금 시간이 매우 모자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금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최종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5년 9.19 합의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하고 NPT로 복귀하고 IAEA의 그 세이프가드를 받는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기간 동안 이제 실무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번 과정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무 협상 이후에 또 다른 정상 간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라도 정말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한이 어떻게 이제 비핵화 조치 관련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 분명히 북미 관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관계 정상화 측면에서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4년에 추진을 했다가 북한이 사실은 안 했습니다. 사실 관계 정상화 이야기 북한이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해서 미국하고 정상화,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 무력 공격에 대한 두려움 을 해소하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무력 대표부든 뭐 대사관 이런 데 설치하기를 바랬었는데, 이 94년에 그걸 하다가 북한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그 팀을 다 꾸려서 다 지명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쪽에서도 그 워싱턴에 어디에 둘 것인지 부지도 다 물색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스톱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상응 조치를 경제 쪽에서는 안 해주고 정치적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려고 그럽니다. 경제 조치,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조치를 경제 제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 제재를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그것은 최후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재는 가장 후순위로 두려고 그러고 그 대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것들이 정치적인 조치인데 그 중에서 제1보 나오는 게 이제 이 연락사무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외교 대표부가 생기든지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대사관 격상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평양에 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심은 인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이 나왔던 여러 가지 무역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때리게 될 경우에 어쨌든 미국 사람이 있는데 때릴 수 있겠느냐 평양에 뭐 그런 이제 인질로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왜 두려고 그러냐면은 미국에 들어가면 그냥 미국 넣고 나면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이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정부 체득하고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그 내부 사항들을 가장 그 알 수 없는 북한 체제 내인데 가서 정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미국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예. 북한도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 그런 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우려까지 감수하면서 데리고 놓을지 저는 미국은 줘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외교 반대파 50명을 숙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보니까 필요한 대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 중국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한은 더더욱 그 부정 축제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사실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이념 자체로 나라가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돈이 중요시되는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에 유지하는 그런 목적에서도 이러한 부정 축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권의 안위 자체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숙청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내부에서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부정 축제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그런 좀 명시적인 거부감을 가졌던 인사들은 숙청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 최소한 비핵화, 긴장화나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다는 얘기인데 대미외교 반대파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군부가 제일 많겠죠. 군부요? 네, 군부가 제일 사실은 개혁 개방이나 사실 군부는 핵 개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모든 자원 북한의 모든 경제 권력 자원들을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명분이 어쨌든 강성대국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조직도 더 커지고 재정이 더 지원이 되니까는 그 내부에서 부패 정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탄탄하게 다져졌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부분이 이제 군부 그 부분이 그 1990년대부터 해서 벌써 30년 이상을 지금 별단 사람들은 거의 이 소령 때부터 연관 장교 때부터 계속 그걸 실무를 하면서 차곡차곡 진급하면서 세계관을 다져왔던 사람이거든요. 성과로 자기가 세계관을 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들이 앞으로 향후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점수 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단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군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손도 못 댔던 호위사령부도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호위사령부까지 손을 댔다라는 게 정치적인 위기감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군부 장악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해석까지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호위사령관 윤정민 자체도 지금 지난 7월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하노이에 가 있는 호위 부사령관이 실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김정일 때 원래 그 호위 총국이었습니다. 호위 총국으로 있다가 2000년대 초에 호위 사령부로 더 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보면 지금 부사령관에 있는 그자도 지금 호위 총국 출신일 겁니다. 예. 호위 총국 밀접 경우에 했던 핵심 코어들이랑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위 사령부에 있는 호위 총국 출신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총국이라 그런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런 특별한 지위와 그런 독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도 손을 못 댔던 상황이고 그도 예. 외곽까지 있던 호위 사령부로 더 커지고 하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어서 그건 손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군부에 대해서 그 정도 과감하게 손댈 수 있을 부분인지 아니면은 그 부정부패든 세제 위협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조금 제가 이를 것 같아서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뉴욕 채널 예전에 있었잖아요. 한성열 전 부상, 뭐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한 분도 있을 겁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또 이렇게 한국으로 망명까지 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성열 전 이탈리아 대사인가요? 예, 그 조성길 저 이탈리아 대리대사 있었잖아요. 지금 행방을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외교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 내 외교관들을 어떤 다잡기 위한 어떤 숙청 작업이 진행됐고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의 뭐 김혁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이런 상황들은 2차 북미 정상을 앞두고 어떤 물갈이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중심이라기보다는 당 중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당 내에 또 외교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수용이 있고 이제 이용호가 있는데 그 힘으로 따지면 이제 이수용 당에 있는 이수용직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무성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들을 집행하는 어쩌면 수족부와 같은 그런 기관이고 단지 이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특혜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성심이 보장되었던 사람들을 내보냈었는데 네. 계속해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김혁철 전 대사가 국무위원회 소속인 것은 그런 북한의 정권의 특성을 봤을 때는 아마도 보다 좀 더 정권과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우리나 미국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숙청이 외교부 전반에 관한 것인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아까 안보학자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번 회담 결과 핑크빛 전망만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잘못됐을 경우 정말 비핵화 북한에서 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위기 관리는 계속 하면서 지난번에 안 하겠다 그럴 때도 회담 취소될 때도 서로 간에 다시 우리 대통령도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 관리가 되어서 다시 테이블에 앉고 테이블에 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양국 정상 두 다 이 완전히 판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계속 틀어질지라도 또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이제 이 제재만 틀어지고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계속 협상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저는 아주 장밋빛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한반도가 수렁에 빠지는 그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도 또한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두 정상이 호랑이 등에 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